집권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백신 접종 현황과 실업률 하락 등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한 달 만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8일 또 팬데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주요 기업들이 관련 조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조맨진 의원 등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급증했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집권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현황과 실업률 하락 등의 성과를 강조하고 더 나은 재건법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집권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111분간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및 인플레이션 극복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2억 1천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실업률은 3.9%로 떨어졌다는 등 지난 1년에 대해 자화자찬격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로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직면한 각종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의회에서 좌초 상황에 직면한 더 나은 재건법을 비롯해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대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엇인가 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를 놓고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달렸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펴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관세 문제에 대해 짧은 질문이 나왔을 뿐 핵심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고 한반도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견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재건법 등 국내 입법 문제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응 등에 대한 의견 피력이 주를 이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한 정책 기조 전환 없이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안정적 상황 관리 수준에서 무난하게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산해 왔는데 약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8일 또 팬데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75만 6,75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과 견저 1.38배로 늘어났는데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합니다. 오리건, 유타, 알래스카주 등 일부 지역에선 2주 사이 확진자가 5배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지역에 따른 신규 확진자 편차는 큽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전체 확진자 동향을 보면 정체 뒤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나흘 연속 팬데믹 최고치인 80만 명 선에서 횡보하더니 17일 79만 553명, 18일 75만 6,752명으로 그래프가 하향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2, 3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쫓아가는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팬데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7% 늘며 15만 6,8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43% 늘었지만 최근 2,000명에 근접했던 것에서 1,889명으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내놓은 통합 예측을 보면 앞으로 4주간 미국에서는 6만 1,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합 예측에서는 앞으로 3주간 완만히 사망자가 늘다가 마지막 주에 들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음 달 중순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도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BC 방송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비영리 군 관련 단체 블루스타 패밀리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중순이면 미 대부분의 지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2월 중순이 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입원 환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주 지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확진자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대도시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확진자 숫자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식품의약국이 다음 달에는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임상시험에서 2세에서 4세의 영유아는 2번의 백신 접종이 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다며 3번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화이자는 3회 백신에 대한 연구가 성공하면 올해 상반기에 FDA에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3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투여했을 때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후 회복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어느 정도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CDC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가 감염 후 회복보다 면역 효과가 더 크고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면역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확산되기 전 및 부스터샷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CDC는 이번 주말 백신 부스터샷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 감염이 새 변이 출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입원, 장기 후유증, 사망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자를 감염에서 회복한 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감염된 뒤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감염 뒤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 등 4그룹으로 나눠 코로나 감염과 입원을 조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5월 말에서 11월 중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환자 11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원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보다 입원율이 높았습니다. 연구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코로나 감염 입원율은 사전에 감염된 적이 없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감염병 학자 에리카 펜 박사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부스터샷 접종으로 감염과 입원, 사망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망명 심사를 위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백악관의 승인이 내려지면 48시간 이내에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엑시오스에 행정부 초기부터 국경지역 공동체와 경비대원, 이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보건규약을 시행해왔다면서 망명 심사를 위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부는 백신 사용을 포함해 이 규약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시오스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 수용소나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대신 이들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발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이민자 가족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는 백악관과 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안을 승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국토안보부가 주도해 마련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시오스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라도 백신을 2차례 접종하면 망명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주요 기업들이 관련 조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0일부터 미국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백신 의무 접종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후 매주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직업안전보건청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존 컬버 스타벅스 북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접종과 부스터샷을 권장하고 접종 상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직원의 90% 이상이 이미 접종을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신 의무화 조치에 합류했던 제너럴 일렉트릭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해당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조치 폐기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조맨친 의원 등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상원에서 치러진 투표권 확대 법안의 절차 투표에서 법안은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이 또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은 상원의 초당적인 전통을 훼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맨친 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머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투표권 확대 법안은 기존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입니다. 투표 자유 법안은 현재 미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투표권 증진 법안은 인종을 이유로 투표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지난 1965년 투표권법을 복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개정이 소신파의 반란으로 좌절되자 상원에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급증했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합니다.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새 교통안전 이니셔티브 Stop Let Them Cross를 발표하고 새로운 교통규정 도입 및 위반 운전자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새롭게 적용된 교통규정에 따르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 및 자전거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다 적발 시 보행자의 양보 실패로 간주해 최소 $10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시 전역 교차로 1,200여 곳이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시경은 시 전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00곳에 대한 교통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은 이 밖에도 연간 100개의 과속 방지턱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 확대 등을 통해 1,000여 곳의 교차로를 다시 디자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55%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활용품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여러 차례 소비자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품 가격의 추가 인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업체 P&G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는 2월 28일부터 타이드 세제와 다우니 섬유 유연제와 같은 섬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중순부터 개인 건강용품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유통업체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제품 가격의 인상이 올해 내내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P&G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비자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기저귀를 비롯한 아기용품과 스킨케어 등 10개 부문 제품의 가격을 이미 인상했고 미국 시장뿐 아니라 일부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P&G의 소비자 제품 가격은 평균 3%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4분기 매출 성장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P&G 외에 경쟁사인 유니레버, kimberly clark 등도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계속되는 가격 인상이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등 각종 생산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9.7% 급등해 지난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연간 주택 착공 건수가 160만 건으로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건수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 건수는 170만 건으로 전월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5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12월로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주택 착공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달 187만 건으로 9.1% 급증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일시 중단했던 뉴욕시 전철 일부 노선들의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MTA는 어제부터 B, G, L 노선과 6번, 7번 급행전철, 락커웨이 A 전철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 노선은 제외됐습니다. MTA는 W 노선 이용객들은 맨하튼에서 N, Q, R 노선을 이용하거나 퀸즈에서 N 노선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MTA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전철 이용객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46% 수준입니다. 뉴욕 관광청은 뉴욕시 전역의 미식과 문화, 관광 명소, 호텔을 할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2022 뉴욕 겨울 아우팅이 4주간 일정으로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벤트에는 기존 프로그램인 레스토랑 위크, 브로드웨이 위크, 머스트씨 위크 외에 뉴욕 호텔 위크 프로모션이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실내시설 이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K2 NYC 지침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 5세에서 11세 유아는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1월 29일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 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뉴욕주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최대 $2,000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42,000 이하인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경우 주행 거리에 따라 최소 $500에서 최대 $2,0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각 지방정부가 전기차를 구입하고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27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